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현실의 삶을 마주하는 것은 고단하고 고달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많은 사람의 인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위대한 인물이나 정치인 또는 과학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관직에서 물러나 평범한 사람이 되겠다. 귀농하여 평범하게 살겠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세속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직업이 변변치 않을수록 돈을 적게 벌수록 삶이 더 고달프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돈을 적게 버는 사람에게도 허리 굽혀 인사하던가요? 참 드물죠. 내가 형편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돈을 주던가요?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부자라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가난하다면 친척들도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다들 그런 경험이 있군요. 이게 현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번화가에 살아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부자는 깊은 산 속에 살아도 친척이 찾아온다. 이 속담이 너무 속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도 인생은 늘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합니다. 특히 요즘에 어린 친구들, 아주 어린 유치원 아이들의 선생님도 그러하고 동화 속 이야기들은 고전 동화이든 현대 동화이든 모두 이 세상을 아름답게만 묘사합니다. 심지어 늑대조차도 귀엽게 묘사되죠.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사람과 함께 어울립니다. 동화 속 거대한 곰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발톱으로 사람 몸을 두동강이 내거나 살점을 도려내는 이런 잔인한 사실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늑대는 어깨동무를 하면서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죠. 아이들에게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사나운 늑대나 포악한 곰도 귀여운 동물로 묘사합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친숙합니다. 학교를 벗어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즈음에서야 현실은 그 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말해주던 세상은 온통 사랑스러웠지만 현실은 늑대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잡아먹힌 듯합니다. 예쁜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질투합니다. 시험 점수가 높으면 사람들이 헐뜯습니다. 성적이 너무 낮으면 친구들이 피합니다. 갈수록 친구가 없어집니다. 선생님은 혼을 냅니다. 요즘 선생님들 정말 무섭죠. 아이와 어른을 함께 야단칩니다. 아이가 변변찮거나 머리가 나쁘면 잘난 선생님들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마저 학교로 불러서 혼을 냅니다. 마치 유전자를 바꿔서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려는 듯합니다. 싱가포르의 많은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호출을 받으면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헛갈리면서 어지러워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손마디가 저립니다. 늘 협박 아닌 협박에 시달리니까요. 이런 경우에 돈을 줘야 하나요? 싱가포르는 그 정도는 아니죠. 학교에 불려가도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많은 나라의 학부모는 이런 협박에 시달립니다.
성적이 너무 형편없으며 선생님의 체면을 구겼으니 전학을 가라고 권유합니다. 당장 집을 사서 이사가기 어렵다면 벌금이라도 내라는 식이죠.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가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직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 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사람은 사람과 서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하나에 100명의 지원자가 몰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싱가포르도 그런가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대부분 일자리는 외국인이 꿰차고 있더군요. 요리사, 바람마사, 미용사, 심지어 은행 창구 직원까지 외국인인 경우가 많지 않나요? 싱가포르가 수입하지 않는 것이 있긴 한가요? 해수 말고는 수출하는 것도 없죠. 거의 수입합니다. 그럼 싱가포르 국민들은 뭐 합니까? 싱가포르 국민은 다 대통령을 하고 있나 보군요.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공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이 3만 원짜리 텐트를 사서 공원에서 사는 겁니다. 공원에서 텐트 치고 사는데도 돈을 내야 하나요? 돈을 내야 하는군요. 돈을 안 내는 곳이 없네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공원이 정부 소유군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부 이야기는 그만하죠.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렇듯 힘들고 고달픕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기 때문이죠.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해를 붙잡는 그 즈음이죠. 이번 수업 시간에 신조를 만들어냈네요. 해를 붙잡는 나이. 해를 붙잡는 나이라 하면 대략 50대 정도이고 40대는 뭐라고 해야 하죠? 40대는 해가 이미 진 나이죠. 30대는 어떨까요? 해가 조금 진 나이입니다. 70대는요? 질 해가 없는 나이죠. 해를 찾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세상 저편을 왔다 갔다 마음대로 들락날락합니다. 한 몸이 두 세상을 오가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저쪽 세상에 다녀옵니다. 한나절이 지나야 학교에서는 밥 한 끼 먹고 또다시 떠납니다. 걷다가도 툭 하면 저쪽 세상에 다녀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저쪽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에 한 유명한 바둑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인이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툭 하면 멍하니 있습니다. 꼼짝 않고 있죠. 선생님, 뭐하고 계세요? 저쪽 세상에서 바둑 두고 있었지. 이쪽 세상에서는 미동도 없이 100세가 다 된 양반이 두 세상을 오가느라 바쁩니다. 여러분 댁에도 이런 어르신이 계시나요? 계세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할머니가 그러셨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할아버지를 보고 아직도 밥 안 차리고 뭐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이쪽 세상이었네. 그리고 할아버지를 나무랐답니다. 저쪽 세상에까지 나만 부려먹고 말이야. 할아버지도 지지 않고 왜 먼 사람을 잡고 난리야. 그 박은 여기도 충분한데 내가 거기까지 가겠어. 방금 혼낸 그 영감 누구야?
할마씨가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녀야지. 당신 거기에서 다른 남자 만났지? 방금 나랑 헛갈렸잖아. 당신 잠꼬대 하는 거 다 들었어. 인생이 참 어렵죠. 사람은 늘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할머니는 너무 일이 없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됐습니다. 인생은 일의 연속이죠. 일을 할 수 있어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손발이 불편하거나 걸을 때 부축이 필요하거나 혼자서는 물건을 못 들거나 틀니 없이는 먹지 못하거나 안경 없이는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그때부터 삶은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행하면서 몇 살이 됐든 해를 붙잡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어떻게든 해가 지지 않도록 꽉 붙잡는 거죠. 삶을 활력으로 가득 채우고 태양이 타오르는 마지막 순간의 활력을 간직하는 겁니다. 삶의 활력을 채우고 삶의 원동력을 유지하려면 손, 발, 머리, 그리고 오관, 다섯 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피부를 이룬다. 손, 발, 머리, 그리고 오관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몸의 다섯 가지 감각인 오관은 각각 뭘까요? 눈, 귀, 코, 혀, 몸, 생각입니다. 총 몇 가지죠? 6가지인데 제가 잘못 셌네요. 오관에 생각을 더해서 6가지네요. 몸 어딘가를 조금 다쳤거나 눈이 침침한 것은 괜찮습니다. 오관은 제 기능을 하니까요. 오관 중 어느 부분이 불편하신 분 있나요? 귀가 안 들리고 음식을 못 씹고 냄새를 못 맡고 심지어 맛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색, 성, 향, 미, 촉, 법의 미련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색이 보이지 않는다면 색을 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라도 들리지 않는다면 소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죠. 맛있는 냄새를 맡지 못한다면 향기와 악취로 인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관이 불편하더라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색을 밝히지도 않고 시비에 휘말리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50대인데 여러분의 할머니가 아직도 색을 밝힐 리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색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할머니가 그러기 만무하죠. 사람은 그 나이 때가 되면 대부분 점잖아집니다. 수행을 꾸준히 하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색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향기를 맡고 악취를 맡고 아름다운 감촉을 느끼고 향긋한 맛을 봤을 때 그 미련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수업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먹고 자고 입고 돌아다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번뇌에 시달리곤 합니다.
어떤 병에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몇몇 분은 기억하는군요. 우월증입니다. 통칭하자면 우울증입니다. 사실 우울증의 일종이죠. 우울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월증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나면 이런 우월한 삶의 환경 탓에 스스로 병적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감각은 무뎌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번뇌에 빠집니다. 행동에 절도가 없고 말에는 늘 요점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그저 그렇고 무엇을 봐도 감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월한 환경 때문이죠. 게다가 오간도 점점 둔해집니다. 오간이 둔해지면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단점이 더 크죠. 오간이 불편해지면 오장육부가 불편해집니다. 눈, 귀, 코, 혀, 몸, 생각, 즉 오간과 생각을 더한 6가지 감각이 오장육부를 상징하고 오장육부와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오장육부가 불편해지고 오간이 불편해지면 눈, 귀, 코, 혀, 몸, 생각 중 생각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삶의 크나큰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연령별로 그 나이대에 따른 번뇌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는 생명의 위기에 부딪히죠. 제가 생각하기에 갓 태어난 아이들은 마치 새하얀 아이스크림이나 물컹한 묵처럼 또는 맑은 수정처럼 순수하고 작은 생명체입니다. 생명력이 거의 없는 상태죠.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은 양이나 사슴처럼 태어나자마자 2분 만에 걷거나 뛸 수는 없습니다. 늑대가 쫓아올 때 혼자 힘껏 도망가거나 엄마와 함께 달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과 같은 고등동물은 키우기 어렵습니다. 똑똑할수록 더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살에서 3살까지 가장 연약한 생명의 시기에는 그만큼 키우기 어렵고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첫 단계의 고통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고통.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시기인데요. 이때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손발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무엇을 봐도 다 신기해하고 눈에 보이는 물건은 무조건 입으로 가져갑니다.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친구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탓에 서로 점수를 비교하면서 학업 스트레스가 더 커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성적이 안 좋으면 월급에 영향을 미쳐서 언짢아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을 다그치고 학생은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여러 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집에서 주는 스트레스와 학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부모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더하지 않겠습니다. 더 심각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스트레스로 생깁니다. 학생들도 뭔가 알기 시작하면 입는 것, 먹는 것, 쓰는 것, 그리고 IQ, 성적, 점수 등을 서로 비교합니다. 20살쯤 되면 대학이라는 관문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시험 때가 다가오면 많은 부모들이 거의 집안에 갇혀 살다시피 합니다. 엄마는 일도 안 나가고 집에서 아이 옆을 지키며 무조건 합격하도록 공부만 시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높이 뛰어오를 만한 능력도 체력도 없는 아이에게 그 높은 문턱을 넘게 하려고 하니 힘들죠. 아이와 부모 모두가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바로 아이들이죠. 대학에 합격해도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힙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끔찍한 일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지만 모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30세가 되면 결혼 문제에 부딪힙니다. 독립해 가정을 꾸리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선택이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나이대가 살기 편할 것 같나요? 중요한 선택을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결혼에 실패하거나 직업을 잘못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국제 결혼한 사람도 있을 테니 넘어가겠습니다. 운명입니다. 이 30대는 이제 막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이다 보니 온갖 스트레스와 부담에 시달립니다. 35살에 결혼하겠다고 하면 부모는 애가 탑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신 결혼해주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번듯한 직업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30살이면 이미 인생의 기반이 잡힌 나이였습니다. 그 시절에 나이 30살이면 아이가 벌써 10살은 넘었죠.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도 일찍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0살은 이미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면서 경력을 쌓아가는 시기였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살 능력도 충분했고 식구들을 먹여 살릴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시기가 결혼도 직업도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죠. 그런데 30살에도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직업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30살에 벌써 회사를 서너 군데 옮기기도 하죠.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발붙일 곳이 없어서 돈을 모으기도 힘들죠. 직업이 불안정하면 수입도 불안정합니다. 이런 사람이 쉽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외모가 대단히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은 정말 힘들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나 생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이런 사람이 남자라면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없을 겁니다. 결코 여자가 속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별의 차이 때문이죠. 모성을 가진 모든 동물은 보금자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내 아이를 안정적인 곳에서 키울 수 있어야 하니까요. 모성을 가진 동물은 본능적으로 보금자리를 원합니다. 본능이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굳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나이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저절로 떠오를 겁니다. 남자는 틈만 나면 사업을 하거나 주식을 사려고 하지만 결혼을 앞둔 여자나 갓 결혼한 세대들은 그러지 말고 집을 사자고 하죠. 남자는 투자를, 여자는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성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내면의 흐름이자 방향이죠.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직업과 결혼을 선택해야 하는 20대. 독립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30살이 되고 나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30세부터 약 55세까지가 인생의 최고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간에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사실 창의력은 절박한 상황에서 많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월한 환경은 사람을 나태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병적 상태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진 것 하나 없는 힘들고 괴로운 생활 환경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죠. 마음의 면역력을 강하게 키우고 생존력, 인내력, 창의력, 그리고 조직력을 비롯한 모든 에너지를 강하게 키워줍니다. 그만큼 절박하니까요. 특히 과거의 남자들은 더 절박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거대한 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가족의 정신적 지주이자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였죠. 일종의 비유지만 실제로 이런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남녀가 평등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놓치는 것들이 생겼죠. 능력이 뛰어난 여성일수록 더 서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연애나 사랑의 서투입니다. 아기에게 젖 먹이는 것도 서툴러 모유 대신 우유만 먹이려고 하죠. 연애를 할 때도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곁눈질로 휴대폰을 슬쩍 보고 그대로 말하기도 하죠.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일수록 연애에 서툰 법입니다. 이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혼한 후에는 인터넷으로 달콤한 말을 검색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남편을 노예 다루듯 부려먹습니다. 가서 그릇 깨끗이 닦아.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장가를 간 게 아니라 여왕한테 시집을 왔구나.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황제를 아내로 들였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예가 반기를 듭니다. 그렇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영영 안 볼 때까지 계속 싸우죠. 인생은 매 단계마다 불안과 혼란을 겪습니다.
30세부터 55세까지는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성장하는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왜 55세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55세가 되면 남녀 할 것 없이 대부분 몸 상태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이미 한참 미끄러졌죠. 이미 미끄러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해를 꽉 붙잡고 싶어 하겠죠. 그 나이가 되면 그렇습니다. 해를 붙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사라지기 전에 막대기라도 집어서 해를 받쳐야 하니까요. 해야 제발 지지 마라. 그 나이가 되면 더 이상의 도전은 어렵지만 경험은 풍부하게 쌓입니다. 하지만 체력이 그 경험을 지탱하지 못하죠. 경험도 그 체력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힘껏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25년 정도가 정상이죠.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5년, 10년, 15년 후에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수행자들 중에는 30에서 50세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35세에 일을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질병 중에는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매우 약하고 저항력이 약해져서 조그만 시련을 겪고도 좌절한 나머지 일을 그만두곤 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도 고된가요?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갔다가 그렇게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1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등을 공양하고 기도하면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는 정화 씨. 야, 걱정하지 마. 뒤에 부처님 빽 있고 상사님 계신데 뭐 걱정하지 마. 맨날 그러죠. 오늘의 사연은 이정환 님이 등공양을 하고 겪은 신기한 경험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유라고 하고요. 제가 딸이 일본에 있어요. 이제 수학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학원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때는 초등학생, 중학생 가르치다가 일본에 가서 이제 주로 중학생 올라가다가 이제 딸이 그때 작년에 왔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이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치고 올라간다는 게 항상 저학년에서 머물 수 없다 이거죠. 엄마로서 딸의 고민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정화 씨. 부처님께 정성스레 등을 공양하고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염불했다는데요. 그녀의 간절함이 통한 걸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딸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 것 같아. 제가 그 엄마 있을 때 마음속으로 상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고 맹세한 게 있는데 그 숫자가 다 채워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등을 공양하고 딸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한 번이 아니랍니다. 중학교 학생들까지 가르치고 고등학교 수학은 참 어렵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딸이 와서 그래. 엄마 고등학교는 보통 실력으로 못 가르쳐.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이 한 3명 정도를 가르치게 됐는데 난이도와 학습량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고등수학 과정. 중등수학만을 가르쳤던 딸에겐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안 하던 공부를 다시 하려니 수학을 하려니 힘들고 그런데 힘든 문제를 풀다가 넘어가서 그건 놔두고 다른 문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중간에 그 힘든 문제는 뛰어넘고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 자기가 애들을 공부를 가르쳤던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그 문제가 그냥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난 죽음이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야.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그래서 소름이 끼친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 지난번에 네가 하는 얘기 듣고 내가 상사님한테 이렇게 발언을 세워서 등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고마워요 엄마 주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최고의 그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식이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정말 신기한 건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전 세계가 힘든 요즘에도 딸에게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갑자기 다 빠져나간 거예요. 한 몇 명 안 남고. 그래서 사실 또 수입이 줄잖아요. 이제 제가 등공양 올리고 기도하면 다시 애들이 6명, 3명 또 왔어. 엄마 참 웃겨. 다 나갔는데 6명이 또 왔어. 근데 한 엄마가 과일을 2번에서 3번으로 늘려달래. 그리고 2달 있다가 간다는 애들이 또 과일을 해달래. 그렇게 해서 공양을 하고 나서요? 예,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일어났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열심히 애들을 이제 즐겁게 가르치고 애들 취향에 맞게 가르치려고 그거를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그렇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불보살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으니까 그거는 너가 하기에 달려있다. 엄마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딸한테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 자식들 일은 거의 다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그럼 바람 때마다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이 길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계속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무슨 힘을 잡고 가겠어요. 근데 특히나 저한테는 그 자녀들의 일에서 큰 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등공양이 이렇게 좋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주고 싶고, 이제 저는 등공양이나 이렇게 할 때는 내 나름대로 조금 버겁지만 최선을 다해요. 조금 큰 등을 올려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부탁을 하고, 산사님께도 그렇게 고하고 이제 하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그랬어요. 지혜와 광명의 상징이자 불문의 중요 공양물 중 하나인 등. 사실 등공양에 대한 효과는 불교의 많은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부처님 앞에 등을 공양하면 누세의 죄업을 없애고 모든 어둠을 물리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 수행의 길, 그냥 단순히 막 기도하고 기복하고 그런 상태에서 진정한 수행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